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게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들어온 일가족 3명이 인천공항에서 확진됐는데 추가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된 겁니다. 이 가족보다 영국에서 더 일찍 들어왔지만 뒤늦게 이틀 전 확진된 또 다른 한국인 가족도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현 기자입니다. 런던에 살다가 지난 22일 입국한 일가족이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입국 직후 검사에서 4식구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0대 부모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전체를 읽는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GR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바이러스와 일치합니다. 해당 바이러스의 그룹은 GR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생활을 시작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앞서 영국에서 들어온 또 다른 일가족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혹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 봐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노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는데 사후 검사에서 확진된 겁니다. 이 노인과 함께 영국에서 입국해 한 집에서 생활 중이던 가족 3명도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입국 당시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노인이 숨진 뒤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분들과 이제 별개의 그룹이 되겠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쪽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확인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확진된 고양시 일가족 중 1명은 지난달 8일에 먼저 귀국해 자가격리가 끝나 외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검체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네, 행여 국내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같은 비행기 탑승객은 모두 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격리되지 않았던 승무원들은 일단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이 변이가 확인된 가족과 헷갈리기 쉬운 영국에서 먼저 들어온 한국인 가족이죠. 80대 사망자의 나머지 가족 중 1명이 격리가 끝난 상태인데 추가 검사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시설 대기 중에 검사 결과 양성인 사실을 이들 가족으로 인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60여 명에게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조사와 검사를 격리되지 않았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감염자는 없었는데 추가 접촉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탔던 승무원들 다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지난 26일 사후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남성과 그 일가족 3명의 경우 가족 중 1명이 지난달 초 먼저 입국해 자가격리를 마치고 외출을 했던 점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변이 바이러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 당국은 외출을 했을 때 접촉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더 강력한 걸로 알려졌는데 영국에서는 이 때문에 확진자 1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4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면 1.1 수준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중 나올 유전체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문제는 추가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비행기는 이미 운항을 중단시켰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고 어디에서 들어오든 영국과 남아공을 출발하거나 경유했을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3중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행하지 않도록 입국 전부터 철저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유입돼서 이게 우세한 그런 바이러스로 자리 잡지 않도록 최대한 유입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운항이 중단된 영국발 직항편은 1월 첫째 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영국과 남아공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외교나 공무, 인도적인 사유 외에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선 코로나 감염 여부를 3번에 걸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국 전 확인 과정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국발 입국자 3명은 우리 국민이어서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받은 검사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면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국 후 3일 이내 한 번, 마지막으로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모두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영국 외 해외 감염자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추가 확진자 수는 6일 만에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이 주말의 영향을 감안하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확산세가 꺾였다는 반전의 신호로 읽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교회. 지난 25일 교회 신도 1명이 확진된 후 사흘 만에 목사와 신도 등 14명과 그 가족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신도들은 방역당국 지침을 따른다며 TV 화면으로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만 비대면이었을 뿐 19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가까지 불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한 공간에 있던 신도들 대부분이 감염된 겁니다. 영상 예배 봤대요. 예배를 본 사람도 19명인데 그중에 15명이 걸린 거예요. N차 감염으로 4명이 또 있는 거니까.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도 줄지 않고 있어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16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 등 의료진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중에 입원이 10명이니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환자분들이 돌보려고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국내 발생은 787명으로 지난 14일 682명 이후 2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7로 줄어든 것도 최근 며칠간의 환자 숫자가 감소한 부분이 반영돼서 증가율이 둔화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상 상황은 다소 나아졌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153개, 수도권에는 68개 병상이 남았고 한때 500명이 넘었던 수도권 하루 이상 병상 대기 환자는 63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율이 다소 줄어든 이 시점이 선제적 검사와 거리 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조금 전 3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230명 넘게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된 수용자 중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300여 명을 오늘 경북 청송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교도소로 잘 알려진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법무부 호송버스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안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확진된 수용자 345명이 나눠 타고 있습니다. 수용시설 안에서 집단 감염된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청송으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은 교도소 진입도로에 드러누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기 협의를 하고 뭐를 하고 합니까 누가? 아니 전파돼갖고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이제. 오늘 청송으로 이감된 수용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아직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입니다. 500여 개의 독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개별 수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있던 기존 재소자 460여 명은 지난 주말 동안 모두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이곳 교도관들은 조를 나눠 사흘 연속 근무한 뒤 별도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 청송구는 교정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방역과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이며 면회객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외부로의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용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교도관들의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재소자들은 저희들이 접촉할 기회는 없지만은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감염될까 봐.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오늘 추가로 2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48명이 됐습니다. 법무당국은 이들을 청송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대신 동부구치소 내 3개층을 동일 집단 격리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교도소는 현재 수용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인구 2만 5천여 명인 청송군에서 최근 2주간 주민 26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지역 내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국내에 백신이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접종시킬지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노인처럼 이 고위험군을 먼저 접종하고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을 위해서 냉동고를 갖춘 별도의 접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내년 2,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어르신 등 100만 명 정도가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들어올 4,600만 명분의 백신은 우리 국민 89%에 해당하며 접종 가능한 18살 이상으로 보면 100%를 넘는 충분한 양이라고 정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백신 공급 시기로 볼 때 최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백신 공동구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 수 있어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안전성과 효능 등 백신별 특성과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접종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의 순위와 백신과 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연계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영역. 초저온 냉동 유통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250개의 냉동고를 내년 1분기 안에 확보하고 별도의 접종센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은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2번 접종할 때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접종을 한 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산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도 내일 식약처에 접수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중 조건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 들여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이 이번 주 승인해서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백신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면서 효과를 장담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은 유럽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올해 101살의 게르트루트 하제 할머니. 주삿바늘이 들어오자 잠깐 눈을 감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백신 접종이 끝났습니다. Ich denke gut, denke ich ja. Ich merke nicht. Die Impfung selbst war auch sehr gut.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선 일제히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령자와 요양원 거주자, 의료진 등이 1차 접종 대상입니다. Con profondo orgoglio e con grande senso di responsabilità che oggi ho fatto il vaccino. Piccolo gesto ma fondamentale per tutti noi. 체코와 그리스에선 총리가 먼저 백신을 맞으며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됐다 최근 격리 해제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싸울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트위터에 소감을 올렸고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백신이 전염병과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Die Impfung ist der Anfang vom Sieg über die Pandemie. Die Impfung ist der Gamechanger. 유럽연합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인구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통과 보관 문제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 이렇다 보니 실온에서도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 results are good and that means that we will have a safe, effective and plentiful vaccine.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영국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며 중증 코로나를 100%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올해 안에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이제는 통제가 됐다고 판단했던 중국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다시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전시에 준하는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전 주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 순위구. 공안의 통제 속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까지 간이 울타리가 세워졌고 줄은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베이징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베이징 당국이 주민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순위구와 차오양구의 주민 160만여 명이 이틀 만에 검사를 마쳤고 130만 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음성입니다. 8000余名社区工作者、国企职工、下沉干部和1750余名医务人员争分夺秒、昼夜奋战在大规模核酸检测第一线。 이동도 통제됐습니다. 전시 상태를 선언한 순위구와 차오양구는 도심 곳곳을 봉쇄했습니다. 中风险地区3个，朝阳区汉庭酒店、大山子店，包括底商；顺义区南法信镇、西杜兰村；顺义区高丽营镇、张喜庄村。 특히 이들 지역은 현대차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과 국제학교가 있는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이어서 2만여 교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왕징 지역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민들도 움츠려드는 상황입니다. 공포감에 휩싸여 있어갖고 나와서 외식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건 지난 6월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 집단 감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베이징시는 새해와 춘제 연휴 기간 행사를 모두 금지하고 도시간 이동뿐 아니라 관광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자,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렇게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인데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원천 무효라면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차례 걸친 회의 끝에 선택된 후보는 판사 출신 김진욱, 검사 출신 이건리 후보자였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과 당연직 위원 5명이 1, 2차에 걸친 무기명 투표로 내놓은 결과입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 송무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 능력, 그다음에 공수처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이 골고루 고려된 걸로 생각됩니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추미애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인 점이 고려돼 막판 표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위원 중 1명은 MBC와의 통화에서 중립성을 고려해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추천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열망하는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추천위원회 구성 2달 만에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은 167일을 넘겨서야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자,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와대 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손병상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오늘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이 추천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 후보들보다 추천 절차를 마친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 수리가 언제 될지 여기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무까지 일단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수리할 때가 됐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입니다. 물론 추 장관 본인은 오늘 추천이 끝나고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사표 수리될 거란 말도 있던데 혹시 언급 받으신 거 있나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임 기간이 길었던 두억여 부처 장관들도 함께 교체할 것이라고도 전해 소폭 개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선 2, 3일 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때 추 장관 후임도 함께 인사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추 장관을 포함한 소폭 개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 장관 말고도 연초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추 장관과 후임자가 이미 내정된 장관 2명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추가 개각도 연초로 앞당겨 단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문체부, 노동부, 중기부, 교육부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정책과 백신 대응 논란에 책임을 지고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했던 청와대인데 이렇게 인적 쇄신을 서두르는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에 따른 전국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 참모진 회의 발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들어보시죠. 초심을 되새기며 신비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자,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오후에 곧바로 임명을 했죠. 네, 구의역 김군에 대한 막말 등으로 야권의 반발을 샀던 변창흠 후보자. 여당의 표결 강행에 대한 야당의 거센 항의로 결국 기립 표결까지 갔습니다.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10번이나 사과한 사람을 자꾸 청문회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과보고서 안을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국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일단 어렵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논란은 되겠지만 정쟁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현안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 담당하는 손병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검찰개혁 제도화를 일부 마쳤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로 큰 상처를 입었죠.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구로 하는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위원장은 재선 김종민 최고위원에서 3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급을 높였고 참여 인원도 19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다음 목표를 위한 추진 기구입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검찰 내부를 수사부와 기소부로 분리하고 검찰총장은 기소 분야만 지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를 완전히 나눠서 서로 기관 내부에서 견제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과도기적으로. 다음으로는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내 이른바 국립수사청 같은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기능 이관을 넘어 검찰이라는 조직과 명칭 자체도 공소청으로 바꿔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만큼 개혁 성과를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 있게 결정할 것입니다. 개인 갈등을 넘어 제도 개혁에 집중하자는 건데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탄핵론 불씨는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다.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 탄핵론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이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해달라며 강경파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태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여당 의원 기고를 공유하고 나서는 등 여권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 2위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가 요기요의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건데요. 두 기업이 결합하면 경쟁이 사라져서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독일계 배달앱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장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갖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까지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은 99.2%, 곧바로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년간의 합병 심사 끝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합병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점유율과 쿠폰 발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배민이나 요기요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쿠폰을 덜 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합병 발표 이후 올 1월부터 8월까지 두 회사의 할인 금액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합병이 되면 그나마 경쟁도 사라져 결국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독과점이 공고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쿠폰 할인이라는 측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합병 후 수수료를 올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수수료 개편 의도나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시장 지배를 남용한 이제 가격 인상이다라고 봤고 실질적으로도 소비자 할인 폭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후발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네이버 등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결합을 해도 독과점이 안 될 거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 히어로는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면서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의 추정 시장 가치는 2조 원대.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수전에 누가 뛰어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노숙을 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달 동안 방치됐던 방배동 모자 사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건 부양해줄 가족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이수역 앞 발달장애가 있는 36살 최 모 씨가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5월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손팻말. 이를 눈여겨본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으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팔에도 끓고 하니까는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막아놓고 막. 엄마가 숨지기 전 이들이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이라곤 한 달에 많아야 28만 원의 주거비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는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있지만 최 씨 모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다른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 서류를 떼서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자의 부양 의무자는 30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을 끊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난을 알리기도 아쉬운 부탁을 하기도 싫었던 엄마는 결국 지원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편이나 헤어진 딸한테 연락하는 거를 극도로 기피하셨고요. 10년 넘게 노숙을 했던 장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서 온갖 서류를 받아오라는 주민센터의 설명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연락도 없기, 끊긴 상태였고 연락도 하기도 별로 없기 싫고 다 하니까 연락을 못 하면 또 원하지도 또 않을 거고. 6년 전 송파 새 모녀가, 작년엔 인천 계양구 모녀가 절망으로 내몰렸던 것도 가난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7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주아를 아직 키우셨다. 자기 배 아프면 난 아들도 아닌데 가서 부양 의무자를 떼우라 한다. 못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 애를 미부양하는지 미부양 사유서를 써야 되는데 가족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굉장히 높은 장벽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는 없도록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네, 지난주 성탄절을 하루 앞둔 중국 우한시의 풍경입니다. 꼭 1년 전 코로나19 발원지로 2달 넘게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공포감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면이 우한의 속사정까지 모두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한의 겉과 속,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우한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우리의 명동과 같은 곳입니다. 대학생만 130만 명이 있는 젊은 도시 우한은 중국에서 연말연시를 가장 떠들썩하게 보내는 곳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4일 저녁, 거리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武汉很安全，比别的城市都要安全很多，因为他已经有经验去怎么去防护啊。最安全的意思是？因为我们都很注重，我们把病毒已经控制住了。 지난 5월 중순 이후 우한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한 정부는 방역 승리를 기념하는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우한省, 후베이省, 후베이省, 전국省. 신속하게 건립된 임시병원,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든 군인과 경찰, 의료진, 이 모든 과정이 당과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완벽히 실시됐다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2달 반의 도시 봉쇄를 버텨낸 1000만 우한 시민들은 영웅으로 칭송됐습니다. 还有鱼，也是我们领导为我们准备的水果呀、牛奶呀，当时都觉得特别幸福，还有这么多吃的，非常自豪。因为我是武汉人，所以说我觉得身为武汉人，我非常自豪。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중국의 자부심을 하지만 완전히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중국 밖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쩌면 중국 내 일부 국민들에게도 남아있는 정서입니다. 은폐와 왜곡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던 화난 수산물 시장. 지금 시장 이름은 아예 감춰졌습니다. 울타리가 빙 둘러져 있을 뿐 시장의 흔적은 없습니다. 现在都迁到汉口北去了吗？那么进去的那个也没有吗？没有，现在没有人进去。 당초 이곳에서 불법 거래된 야생동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지금 중국 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냉동 수산물 제품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우한 중심병원, 이 병원 안과 의사였던 리원양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처음 상부에 보고했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질책을 받았고 이후 자신도 코로나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안에 리원양에 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원량이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건 당국에 대한 애두른 비판으로 들립니다. 这个事情出来以后，我才觉得他说的对的，才晓得他说是对的。但是作为有一个医生，这是一个学术人，他也是他的责任。总是要有人说他，有人怕说，总有人说的。站出来说总是个好事。 우한 시내에 있는 한코우 기차역. 급작스런 도시 봉쇄 통보 이후에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순간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립됐음을 실감하게 했던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다녀온 우한 사람들 스스로도 우한의 마스크 착용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놀랍다고 말합니다. 도시 전체가 경험한 공포와 상처, 강한 트라우마가 그 이유로 추정됩니다. 힘겨운 호흡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아두고 있는 아들. 他说儿子啊，他说爸爸不想死，知道吗？他说爸爸不想死，他说你去求求医生救救我。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했던 기억은 지금도 거실 입구에 물과 라면, 휴지 같은 생필품을 잔뜩 쌓아두게 했습니다. 我们只考虑我们如何让我们一家三口健康的活过今年。 우한시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매우 한적해 보이지만 지난 겨울 코로나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로 화장 처리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우한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공식적으로는 3,8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입원실이 없다며 병원에서 거부당한 뒤 집 베란다에서 그릇을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한 시신을 실어 나르는 영상 속 사연들이 공식 통계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알리던 시민 기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假的吧，我有个亲戚，他们是医院的，他们说实际情况下比这个多很多。很多的意思是，反正不止几千吧。 코로나는 우한의 교민사회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작년 여름 문을 열자마자 우한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한국 패션타운. 한국인들이 운영하던 가게 절반은 다시 문을 열지 못했고
매출 회복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매출로 나타나죠. 작년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100만 원 파시는 분은 지금 4, 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죠. 중국 생활 20년이 넘었다는 한 교민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고 말합니다. 온 식구가 다 죽었는데도 그 시체 처리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진짜예요. 했을 때하고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여름 우한에서 벌어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빼곡했던 수영장 파티.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한은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 적극 선전했습니다. 우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발원지라는 오명을 털어내기 위한 당국의 의도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已经发现了不是武汉的吗？啊，是吧？你怎么知道？怎么认为啊？通过新闻上了解啊。那武汉开始的那也不代表是武汉的呀，那但是我也可以说是他们陷害的呀。 하지만 여전히 특히 타지로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우한 출신이란 낙인을 견뎌야 합니다. 就是说心里有点怕嘛，不敢多接触。心里怕的意思是他们觉得啊你是从武汉来的，所以那个意思吗？嗯，对，是的。我觉得我能理解。啊，是吧？那怎么办呢？没办法呀，然后就慢慢跟他们讲呗，说其实现在武汉还挺安全的。 WHO는 내년 초 우한을 방문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발원 논란이 종식될 거란 기대는 없습니다. 밖에서 보내는 원망 어린 시선, 이별과 은폐로 얼룩진 내부의 상처 역시 쉽게 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한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형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 스티로폼 구조물이 불길을 잔뜩 키웠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푸른 천막으로 덮여있는 공사 현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끊임없이 퍼져나갑니다. 큰일 났네. 이거 바람 불면 이쪽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오후 1시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연립주택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계기식 같은 거 하듯이 해를 뭐가 차단시켜서 깜깜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불이 따고 올라가더니 연기가 말도 못하게 그냥 나오더라고. 이 속에 사람이 있댄다고 얼른 가서 사람부터 구해달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지. 쫓아와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처음 일하러 나온 근로자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곳에서는 주차장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불이 난 지점부터 출구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유독가스에 질식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쓰던 고체 연료통이 쓰러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라핀처럼 고체가 가득 들어있어요. 불이 붙으면 연소가 되는 뭐 이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걸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숨진 인부와 작업반장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불이 번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입니다. 황 씨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던 황하나 씨가 1년 반 만에 경찰에 다시 입건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약 혐의입니다. 경찰의 의심대로라면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을 한 셈입니다. 황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습니다. 주변에 자백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먼저 황 씨가 지난 20일 호텔에 숨어 있다가 제3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 주변인들이 도주를 돕고 그 사이 수액을 맞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란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황 씨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 입건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속영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달 출근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윤창호법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이 앞뒤로 심하게 찌그러져 반으로 구겨지다시피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30일 오전 출근 차량으로 붐비던 경기도 김포의 한 교차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산타페 차량을 가해 차량이 달려와서는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 이 산타페 차량을 포함한 차량 석 대가 줄줄이 추돌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차 2대의 운전자 2명은 경상이었지만 강한 충격을 받고 사이에 낀 산타페의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백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예 수리 견적도 안 내신 거예요? 안 내요. 많이 나가요. 아침 출근길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는 서울 집에서 업무차 김포로 향하던 두 자녀를 둔 58살 맞벌이 가장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결국 척추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61살 남성인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0%,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여서 명백한 윤창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입건한 것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절차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두 분 다 이제 많이 다쳐서 병원에 계시니까 조사를 못했고. 하지만 윤창호법을 적용할지 말지가 과연 검토할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태도는 피해자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엄벌을 촉구한 뒤에야 뒤바뀌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검토하겠다고 했던 윤창호법 적용 여부. 그거는 지금 조사를 안 해가지고 단정적으로 뭐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사건이 공개된 오늘 오후가 돼서야 경찰은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치상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그 당시에 뭐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은 경험칙으로 알 수 있거든요. 하면 되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해자와 전화 통화만 했다는 경찰. 경찰은 이 또한 오늘에서야 병원을 찾아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한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최근 또 다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들의 택배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십 개의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커다란 비닐봉지들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택배 물류 창고일까요? 사실 이곳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복도. 모두 환자들에게 온 택배 물품들입니다. 하루에 기본에서 한 50-60개는 들어올 거라고 한 사람당 5박스씩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환자나 가족들이 직접 주문한 것들입니다. 택배를 한 번도 안 시키신 분은 없어요. 다 시키시는 거고 당연한 걸로 알고. 택배 물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밑반찬이나 과일, 과자 같은 식품류는 기본, 공진단과 홍삼 같은 건강식품에 이불과 베개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싶으니까 그러셨겠죠? 덩달아 의료진들의 업무도 늘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없는지 일일이 택배 상자를 열어 확인해야 하고. 각 티슈 있죠? 거기 중간에다가 담배를 넣어가지고 무게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무게가 아니니까 이상해서 열어봤더니 담배가 있었다. 커피포트 들여보내도 되냐? 우리 엄마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반입 금지 물품 폐기와 택배 상자 분리수거도 의료진이 처리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바로까지 막 폴폴 날리고 막 테이프들 끈적이는 거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 떼기도 힘들고 그거를 보호복 입은 의료진들이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택배 관련 전화나 민원 대응도 의료진의 목. 황당한 민원도 많습니다. 콜라를 저희가 보고 나서 이제 빼잖아요. 니네가 뭔데 이걸 갖다가 안 주냐. 니네가 그럼 매번 바로 앞에서 종이컵에다 따라가지고 돌아. 너거는 밖에 나가서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가 왜 못 먹게 하는데 소리 지르고.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사직서를 쓰는 의료진들도 늘고 있는 상황. 결국 현장 의료진들이 직접 택배 자제 호소에 나섰습니다. 확진자 폭증과 택배 폭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 이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입니다. 밖에서 누렸었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게 재난 상황이니까 같이 조금 어려움을, 고통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이 과메기로 유명한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지난 성탄절 연휴 동안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행여 연말 연시 관광 인파가 더 몰려올 것에 대비해서 포항시가 구룡포읍 주민 7천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실내에서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24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주민 17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룡포읍 한 소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은 다방과 주점을 통해 어선 선원들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7천여 명의 모든 구룡포읍 거주자와 방문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구룡포 읍내에는 소주방과 같은 영세업소가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방과 노래 연습장 등은 물론 실내 3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흥주점, 다방, 노래방 등 다수 사람이 군집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더구나 구룡포 지역은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여서 연말연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포항해경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기간 유례 없이 많은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마을 전체에 높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전남 보성에서 화물차가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으면서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3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부자는 꼬막을 따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새벽길 얼어붙은 도로가 문제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 앞부분이 무언가를 들이받은 듯 움푹 들어갔습니다. 차량 유리창과 문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화물 차량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은 건 새벽 4시 50분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2살 박모 씨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한 박 씨의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새벽 시간대에 도로가 얼어 있었던 점을 미뤄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부자는 꼬막 채취배를 타러 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얼어서 이쪽에서 사고 난 것 같다고 경찰도 있는데.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 사고보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결빙된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평균 치사율이 건조한 포장도로보다 53%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동거리도 차종별로 50km의 속도로 주행했다 급정거하는 실험을 해보니 제동거리가 최대 7.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 출입구, 다리 위, 그리고 응달이 많이 진 곳,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진 곳에서는 감속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눈이 예보된 만큼 빙판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쫓겨날 처지가 된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샀던 분양권이 부정하게 당첨된 거라서 애초 이 분양권으로 입주한 자체가 무효라는 건데요. 사기에다 쫓겨날 처지까지 이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4년 전 청약 당시 45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았습니다. 입주자 A씨는 일명 프리미엄 1억 원을 얹어 분양권을 산 뒤 지난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취소한다. 분양 공급 금액만 내주겠다. 그 돈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그 내용 증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첫 당첨자가 서류를 위조해 받은 부정 청약, 즉 작물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란 겁니다. 시행사 측은 청약 당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까지 검증할 수 없었다며 계약 취소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입장.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이 청원까지 올리며 집단 반발에 나섰지만 법적으로 어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공급 계약 취소를 한다면은 이분들이 다시 이제 그 분양을 우선순위로 다시 한다든지.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의 2배 수준. 이대로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 시행사만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때문에 시행사가 매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나서는 서민들이 늘고 있죠. 이 같은 청약 열풍을 틈탄 건설사들의 이른바 옵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까지 많게는 수십 개 품목을 합쳐서 억대의 옵션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건데요. 가격이 적정한지 심사 장치도 없다 보니까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이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2달 전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A씨. 27평형 전용 65제곱미터가 4억 1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해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예산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했는데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랑 다 신나가지고 내주만 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안 한다고 하자 시행사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수업 발코니 부분을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불투명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계약 불가방침이라고. 이 아파트의 이른바 통합 발코니 옵션에는 발코니 확장에다 신발장, 붙박이장, 빨래 건조대, 벽지까지 무려 19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4억 1천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9천만 원, 분양가 6억 6천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1억 4천만 원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분양가를 통제하자 옵션으로 수익을 높이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발코니 안 할 시에 4억 정도 되고 할 시에 5억 정도 되니까 5억이라 하면 시세 대비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당첨 안 오고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고. 서울 중랑구의 이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비로 5천만 원을 책정해놓고 현관 디지털 자물쇠와 비대, 화장대까지 15개 품목을 끼워 넣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조금 느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안 된다 뭐 이런 기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옵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 경기도 화성의 이 아파트 단지는 같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었는데도 발코니 확장비가 3단지는 1,000만 원, 4단지는 2천만 원으로 2배 차이 납니다.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좀 싸니까 발코니 확장비가 비싼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만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옵션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그것도 발코니 비용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꼼수가 판을 칩니다.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33평, 전용 84제곱미터가 주변의 절반값인 4억 8천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옵션 비용을 봤더니 발코니 확장비는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357만 원. 그런데 주방 조명, 타일, 김치냉장고 등 30여 개에 달하는 품목으로 통합 패키지 옵션이란 걸 만들어 놓고 8천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발코니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심사 대상이 아닌 다른 옵션 비용을 올린 겁니다. 또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옵션 품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부분은 선택이 안 되세요. 통합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라서 각각 하다 보면 공사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서. 게다가 안내문에는 옵션을 선택 안 하면 하자 보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AS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옵션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을.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옵션으로라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나선 서민들만 옵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차피 너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올려도 결국 청약 넣을 거고 계약할 거고 옵션 다 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설사의 횡포에 참다 못한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4개 단지 4,800여 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사상 유례없는 옵션 전면 거부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서 유상 옵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일단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 전문가들은 옵션 끼워 팔기가 결국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분양가 규제는 바로 이제 고분양가를 막음으로써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좀 막고 그 대신 수분양자에게 그 이익이 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또 막을 필요가 있겠죠.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단체와 지자체에 옵션 끼워 팔기를 감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만 있었던 일괄 선택 금지 조항을 민간 주택에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올해 국내 스포츠계 가장 뜨거운 뉴스하면 11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폭발적인 화제를 몰고 다니며 프로배구의 흥행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슈퍼스타의 복귀는 배구계를 강타했습니다. 또 11년 만에 한국생명으로 복귀를 해서 많은 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비시즌 훈련장에 구름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뜨거운 관심은 V리그로 이어졌습니다. 최상의 실력과 스타성은 물론 남다른 팬 서비스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화제성도 독보적이었습니다. 최다 연승 타이인 14연승 돌풍과 리그를 뒤흔들었던 네트 논란, GS 칼텍스와의 불타는 라이벌 매치까지 모든 이슈의 중심엔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흥행 파워 역시 대단했습니다. 관중 입장이 가능했던 6경기가 5분 만에 정경기 매진. 어디서 오셨어요? 저 제주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매진이 돼버리더라고요. 낙심하고 이제 회사 가서도 막 엎드려 있고 그랬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을 썼더니 뽑아주셨어요. 흥국생명 경기의 시청률은 지난해보다 49%나 뛰었고 여자 배구 전체 시청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감동도 많이 받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경기를 임하고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의 그 교감이 확실히 더 큰 것 같아요.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배구 여제의 귀환. 식빵언니 김연경 열풍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경기도 중 축구장에 난입한 경공들 이야기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볼리비아의 한 축구장입니다. 경기가 한창인데 정신없이 날뛰는 이 친구.
축구화 하나를 몰고 그라운드로 누빕니다. 축구화 주인을 찾아주려고 온 걸까요? 결국 경기는 중단되고 주심이 내보내려고 다가가자 이야, 잠자는 연기에 이게 안 통하니 앙탈까지. 아이, 안 나간다고요. 못 나가. 하지만 이 선수와는 교감이 통한 걸까요? 그렇게 버티더니 이 선수 품에 꼭 안겨 그라운드를 떠나네요. 그런데 이 팀이 강아지들과 뭔가 있나 봐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축구화가 아니라 공을 물고 들어왔네요. 알고 보니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견이었는데 그라운드에서 검거를 당했네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견공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팀이 패했다는군요. 마지막은 견공 난입의 최고봉입니다.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 번개처럼 슈퍼세이브를 펼치고 사라진 이 장면. 다시 봐도 이 친구는 선수 이상인데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이른바 야구놀이 파문을 일으킨 허민 키움 의장에 대해 KBO가 2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논란이 컸던 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선수들을 모아 야구놀이를 한 허민 이사회 의장의 행위에 대해 KBO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라며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던 팬 사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미뤘습니다. 키움 구단이 CCTV를 열람해 팬을 특정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법규 위반인지는 추후 사법기관의 결정을 본 뒤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근 선수를 통해 동영상 제보자의 배후를 밝히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 촉구에 그쳤습니다. 사찰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징계는 내리지 못한 겁니다. 상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민 의장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해 키움의 신임 감독과 대표 선임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과 사실상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키움 구단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카타르 리그에서 나온 골 장면입니다. 문전 앞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은 내일 이후에 나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한데요. 양이 적겠습니다. 낮에 중부지방부터 눈구름이 지나기 시작해 서울 등 서쪽에는 1cm 안팎, 강원도 등 동쪽 내륙과 지리산 부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구름이 강력한 한기를 몰고 와 내일 밤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작됩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2도겠지만 모레는 영하 12도, 올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새해가 돼서도 계속되는 등 한동안 이어집니다. 연휴 동안 동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변 점검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비나 눈은 내일 밤에 그치겠고요. 차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2도, 대구 0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9도가 되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수요일인 모레부터 해상에서는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18년 9월 15일 배짱 영업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보도 대상인 학교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해당하는데 그 학교에서 재원생 전부가 미국 대학에 진학한다고 홍보하였고 해당 학생이 겨울방학 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포함된 학기에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학부모에게 성적 부여를 위해 먼저 겨울방학 캠프 비용 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재원생 전원이 아니라 지원자 전원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홍보하였고 해당 학생이 겨울방학 캠프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 학기에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고 학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성적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 측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하여 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해당 학부모가 먼저 겨울방학 캠프 비용 납부를 제안하여 성적 부여 방안에 관하여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